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일요일 4스페셜 노동일입니다. 예, 비가 오는 오늘 일요일 4스페셜 5번의 패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차명진 전 국회의원, 최영일 사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 이렇게 5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귀국길에 올라 있습니다. 서울에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귀국 직후 공항에서 대국민 보고소 예정 소식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요. 먼저 관련 화면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오늘 인사에 맞추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이렇게 꼭 인사 드리고 갈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해서 마지막 귀국길에 오르는 장면까지 한번 보셨는데요. 잠시 후 도착하시고 서울 도착 직후에 공항서 대국민 보고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들어온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순방 또 방미,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레이트 케미스트리, 베리 굿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변칙 복서, 문재인 대통령 정통파 복서 이래가지고 조금 걱정도 했는데 뭔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케미스트리가 잘 맞았나 봐요. 네, 예. 아주 처음에는 갈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할 때마다 걱정을 많이 했죠. 네. 아예 변칙 복서,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과거 미국 레이건 대통령 점잖은 분도 그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네. 서리뭉탱이를 집어 던졌대요. 아, 그래요? 그럴 정도로 네. 정상회담에는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외로 네. 너무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줬어요. 네. 그레이트 케미스트리, 이거는 진짜 남녀 관계에서도 잘 안 쓸 정도로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친근감이 우리도 표시하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케미가 맞는다고. 네, 굉장히 케미가 맞는다. 이런 그러니까. 또 베리 굿. 예. 그냥 굿도 아니고 베리 굿 하니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한 건데 네. 우리가 성과를 안보 측면에서 보면은 안보를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핵 동결을 미국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비핵화 대신에 우리는 핵 동결 얘기하고 네.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핵의 안보에 관해서는 우리가 성과를 많이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주도한다든지 네. 또 하나는 남북 대화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하는 거를 미국이 지지하는 거. 이거는 큰 성과를 얻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감성적인 접근을 했어요. 첫 방문지를 장진호 그 기념탑회를 기념비에 갔어요. 갔었죠. 거기 가서 예. 나는 피난민의 아들이고 여러분이 없었다면은 여러분이 피가 없었다면은 나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할 때 노병들이 그 미군 노병들이 울었거든요. 그렇다 그러죠. 그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중단하고 그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봤거든요. 네네. 거기서 저는 미국 방문의 성과는 나타났다. 예.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미국 목사 총격 죽을 때 가서 어메이징 그리스 노래를 했거든요. 그렇죠. 놀라운 은총. 아무리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이런 연설 하나 하는 게 효과가 있는데 네.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감성적인 접근을 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효험을 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뭐 기대밖의 대접을 받았다. 친절하고 정중했다.
그것도 이래서 이런 말 해도 되는데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미지와 다르게 아주 친절하더라. 네네네. 이런 얘기한 거 보면 뭐 서로 좀 이렇게 잘 어떤 그렇죠. 상견례는 잘 치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윤 대표님 네. 말씀하신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의 저 명연설을 네. 트럼프 대통령도 꽤 예의주시했다고 전해졌어요. 네, 언급도 네. 했고 실제로 대화 중에서 그러면서 자 미국에 와서 이 한국의 이번 대통령이 어떤 첫 발언을 하는가 예의주시를 하다가 네.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감성적인 접근이 전 성공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만찬 그리고 정상회담 이어진 굉장히 이제 관심이 컸는데 만찬 분위기가 일단 훈훈했어요. 네, 영부인과 이 대동을 해서 두 대통령 내외가 함께 굉장히 이제 깍듯한 모습. 그래서 처음에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게 네. 이게 이렇게 관심이 높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싶은데 첫 악수 얼마나 미리 걱정하고 분석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을 다른 정상들에겐 어떤 모습이 보였나 등등 우리가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첫 악수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어요. 뭐 예, 예. 평상시 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그러니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다른 정상과의 악수, 주로 기선제압, 네. 기싸움 또는 메르켈 총리에게는 악수 거부 네. 이런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예의와 격식을 갖춘 첫 악수로 시작이 돼서 네. 분위기 좋다 이랬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까 이제 윤 대표님 베리를 하나 빼셨어요. 베리 굿. 베리가 세 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매우 좋다. 네, 이거 굉장히 격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케미 얘기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네. 케미가 잘 맞더라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예. 했어요. 이번에는 great chemistry 그랬으니까 네. 매우 잘 맞더라. 이렇게 또 이제 굉장히 강조어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는 굉장히 훈훈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갈 때 특정한 성과보다는 신뢰를 쌓는 것에 집중과 선택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네네. 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악수 이 문제도 사실은 좀 너무 특별한 경우만 부각시켜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길에 기자 간담회 있나요? 이렇게 이런 얘기 됐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대접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낮춰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떤 뜻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차명재 의원께서는. 글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아마 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회담에 대해서 네. 너무 좀 우려한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네. 지레 특히 이제 겁먹고. 그렇죠.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는 저 같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는 사람이 네. 그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당하고 올 것 같다. 이런 우려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셨죠? 가고 보니까 네. 트럼프가 나한테 잘 해주더라. 그렇게 하고 나한테 상당히 예우를 갖추더라. 정중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해더라. 내 얘기도 그리고 나는 내 얘기도 상당히 관철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인파이터하고 아웃복서하고 대결을 하면은 네. 그 경기가 대개 보면 15라운드까지 가요. 네. 인파이터끼리 정통파 인파이터끼리 싸우면 한 3라운드에 네. 금방 승부가 끝나지만 나는데. 이 보면은 이 경우에 한 분은 인파이터 정통파 인파이터고 한 분은 변칙 복서 아웃복서인데 네, 네, 네.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2번, 3번 만나면서 실제 서로 속내를 드러내게 되고 서로 이 입장들이 분명해지게 되면서 예. 여러 가지 실제적인 조정을 해야 될 것이 나올 것입니다. 예. 아마 그것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만남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사실 부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예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공동 성명도 지금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2차, 3차 만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남북 대화 의지를 얘기를 하고 부시 대통령은 6자 회담이 성과가 없는데 이상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가 생길 텐데 라고 문제 인식을 가졌다고 네. 부시 대통령이 나중에 자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두고 봐야지 않다. 네, 예. 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첫 만남이니까 또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일단 정상끼리는 원론적인 얘기하고 또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또 실무들끼리 얘기하고 그게 다 일리 있는 거 아닙니까 싶은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남북 대화 주도 제안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으로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는
행여나 미국과 의견이 다르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남북 대화를 주도하는 데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미국과 한국의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미국도 일관되게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압박과 관여를 대북 기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화와 제재 이 두 가지 측면을 했는데 아마 이 전체 기조에 대해서 서로 의견 일치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이야기했음에도 동시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동의를 했고 특히 그 부분에서 한국의 주도성 북한에 대한 문제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감히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쓰면서 제가 볼 때 일정하게 북핵의 완전한 폐기, 전략적 폐기 전까지 단계에 있어서 네. 남북 간의 주도적인 대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으로도 타진을 했고 미국도 긍정적으로 한국 정부의 주도권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 가장 큰 상징적인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뭐 일각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우려 섞인 한국 내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특히 국민의당에서는 속빈 강정이다라고 폄훼하는 정도의 성명이 나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이면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더티 플레이도 한몫했다. 더티 플레이요? 네, 왜냐하면 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양보 없는 빈틈없이 남북의 직접적인 대화에 대한 것도 확인해내고 그 정상회담의 FTA 문제에 대해서도 제협성이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 공정한 한미 무역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내용만 담겨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국으로서는 아주 성공적인 회담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다가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예. 언론과 아주 갈등 관계에 있는 트럼프로서는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 합의문을 바로 내놓지 않고 7시나 미루어놓고 그 사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전혀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담겨 있지 않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재협상에 대해서 예. 충분히 얘기했다라던가 네.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 정치용으로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좀 활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을 정도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 있게 회담을 했다라는 건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한미 재협상, FTA 재협상 얘기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그 얘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 별도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런 합의가 없었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조목조목 해명하고 반박하는 걸 통해서 네. 미국 내 잘못된 시각들을 바로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네. 거기에 대해서 예. 양지열 변호사가 일단 한 말씀 하시고 제가 약간 톤을 좀 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회까지 하시려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순서를 정해주시는데요. 양지열 변호사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전에 서영호 소장이 지적을 잘 하신 것처럼 네. 입장을 바꿔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었을 때 공동 합의문에 남북 간의 남북의 한미 동맹을 공고하고 북한과의 대화 국면 같은 것도 해결을 하고 지지를 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사실 그 전까지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 내 시각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원비어 그렇죠. 사망 예. 사건도 있었고 특히 원비어 사망도 예, 있었기 북핵 때문에. 문제 해결 문제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공동 합의문에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들어간 채 잘하는 것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에서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대통령님 이거 이대로 나가면 당신이 이렇게 비싼 밥 먹여놓고 뭐 한 거냐라는 얘기 들을 수 예. 있다. 뭔가 좀 우리도 따끔한 말 한마디라도 넣어야 되는 거 네네. 아니냐. 근데 합의는 끝났고 그러니까 언론을 향한 회견장이라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거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국 내 이미지 자체가 경제 대통령이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FTA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무역에서는 손해를 안 보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 뉴스가 쫙 미국 내 퍼질 때까지 7시간 기다렸다가 네. 그 다음에 7시간 뒤에 이제 합의를 해보니까 예. 결정을 해준 거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FTA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가볍게 여기자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정도로 적어도 정상회담 자체 내에서 문제성은 없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좀 전에 이따 제 얘기 끝나고 난 뒤에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아까 차영진 의원께서 원칙주의자와 변칙주의자의 싸움이다라고 네네. 했는데 그 부분을 가기 전부터 걱정하신 분이 많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면서 변칙과 반칙과의 싸움을 네. 법정이라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셨던 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변칙에 대한 준비는 아하. 다 돼 있는 원칙주의자라고 봅니다. 변칙주의자를 많이 다뤄본 원칙주의자다. 예, 하여튼. 예, 그래.
뭐 이거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저 발언기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예.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제 일단은 하나 정정할 거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실무 회담, 공식 실무 방문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오피셜 워킹 비지트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일 높은 수준이 국빈 방문인데 예, 그렇다고 그러죠.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지팅 비지트. 이것은 전부 미국 돈으로 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공식 실무 방문은 어떤 초청해서 밥 먹고 이런 거 빼고 네. 체류 비용, 네. 여행 비용은 다 우리 한국 우리가 측에서 내는 부담합니다. 겁니다. 그래서 네네. 트럼프 이 보좌진들이 트럼프한테 비싼 들여서 밥 먹여놓고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묻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그냥 저 양재열 변호사 아마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죠. 이거 그런 게.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네네네. 이제. 모든 비용을 미국 측이 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시죠. 아니 그러죠. 아니 이제 원래 이게 예. 초청 등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 YS는 이게 폼을 좋아하는 분이라서 국빈 방문을 2번이나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외에는 대부분 이렇게 공식 방문이나 공식 실무 방문 한 우리 거고. 국빈 방문할 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는지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회담이 끝나고 각자 발표를 할 때 네. 사실은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예. 트럼프는 unfair하다 이거야. FTA는. 그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남북한이 공동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러나 그 분들이 서로 이렇게 발표한 거 보면 예. 일정한 그런 맥락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두 분이 지금은 사실 의전적인 만남이에요. 처음일 때는 앞으로 한 서너 번 더 만날 텐데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이번 7월 달에 만나면 좀 더 구체화될 텐데 예. 근데 지금 봐요. 그렇게 의전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트럼프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네네. 사드에 대해서는 일철 언급을 안 하면서 동시에 당둥은행을 딱 묶지요. 그러면서 이분은 FTA의 언페어함을 또 얘기를 하죠. 그런 거 보면 상당히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네. 자기가 할 얘기를 다 했고 앞으로 상당히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예. 그것을 얘기해야지 다 성공했다. 만세! 이렇게 하시면 저는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정상끼리는 만나서 원론적인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숙제가 주어지면 그 실무진들이 숙제를 풀기 네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예. 살짝 여기도 혼란이 하실 있을까봐 말씀이, 예. 혼란이 예. 있을까봐 지금 차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미 무역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했는지는 다 네. 보도가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도됐냐면 김경수 의원이 업무 지원 이 특별력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간에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서 SNS에 공개를 했어요. 네. 저도 봤는데 분명히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엄폐하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설명을 하냐면 대체로 균형이 맞고 있다. 세계 교역량은 12% 줄었는데 한미 교역은 10%가 늘었다. 네. 그리고 양국의 서로 시장 점유율도 증가했다. 상품 교역에서는 미국이 적자, 우리가 흑자를 보는 게 맞는데 예. 서비스 부문 교육에서는 미국이 흑자다. 이런 예, 면에서 예. 대체로 맞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했고 하지만 호혜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봅시다. 예, 예. 이게 지금 공동성명문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에요. 예, 예. 무역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내용이 두 항이 구성하기로 했다는 들어있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들을 말을 다 들었던 것 같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직설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 준비해간 답변을 충분히 또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미 간에 해결하느냐 네. 이게 이제 실무 협상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다만 한 가지 FTA 재협상은 합의된 바 없다는 게 네. 청와대 입장이니까 이건 팩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더티 플레이라고 했던 부분은 언론 발표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약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네. 이 확약, 어슈어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거는 명백해 예, 보여서 알겠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네, 대목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아무리 예. 남의 나라 대통령이지만 예. 그거 더티 차- 플레이라고 차이원 얘기하면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어쨌든 한미 FTA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얘기가 이제 재협상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저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재협상이라는 거 합의한 바 없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미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분야, 뭐 철강 분야 이런 걸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서로 뭐 한미 간의 의견 조율하는 절차
협상이라면 협상이고 재협상이 재협상이라고 할까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예,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큰 게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가 네. 아무 말 리스크잖아요. 아무 말 리스크.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얘기한 것도 또 일리는 있어요. 그 이번에 공동 그 발표문도 7시간을 끌다 발표했는데 네. 한미 FTA에 대해서 뭔가는 그 유권자들한테 미국 내 유권자들한테 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해서 한국 측의 양보를 받아냈다. 이거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예. 한미 FTA는 2012년 3월 5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 한참 지나서 그때 발효가 됐는데 네. 거기 조항에 하면은 재협상은 한쪽이 요구하면 한쪽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벌써 끝났다는 얘기는 그건 사실이 맞지 않는 거죠. 끝난 지 몇 달 됐다고 하는데 네. 재협상에 대한테 맞지는 않는 거고 다만 한쪽이 요구를 하면 한쪽이 응해야 되는데 네. 미국이 요구한 게 유권자를 다분히 의식한 게 철강하고 자동차를 했거든요. 네네. 미국이 그 유권자들이 그쪽이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미국이 한미 FTA를 진정으로 한다면은 서비스라든지 뭐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집중 압력을 할 텐데 네. 곧 철강하고 자동차인데 제가 보기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자동차가 지난해 대미 수출이 우리가 9.5%가 감소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수입해오는 거 22.4%가 늘었어요. 네. 자꾸 그 역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철강은 우리가 30.3%가 우리가 수출이 줄었어요. 네, 거기 미국에서 상계 관세라든지 뭐 반덤핑 관세를 관세 계속 하기 이런 때문에 거죠. 예. 우리가 줄고 있어서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그러니까 수출 수입 FTA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됩니다. 예. 저도 기자하면서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옛날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통신협상, 무역협상 할 때 그것만 끝나면은 신문 기자에다가 우리 다 줬다고 그냥 썼어요. 네. 우리 다 줘서 큰일 났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FTA도 우리 다 언론 반대하고 야당 의원들은 뭐 단식 투쟁까지 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도 건강이 아직 안 좋으시대요. 그 후유증으로. 근데 우리가 좀 길게 보고 해야지. 미국도 우리한테는 뭔가는 얻어야 되고 하는데 네. 안보에 대해서는 성동격서 전략이라고 봐야죠. 네. 안보에 대해서는 세게 쪼을 것 같다가 좀 풀어주는 대신에 경제에 대해서 한미 FTA하고 또 주한 미군 분담금 9,200억 연간 하는 거 네. 이거 좀 올려라 뭐 이런 게 미국의 전략 아닌가 싶어서 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얻고 뭐 상대가 또 일방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고받기 하는 건데 우리가 얻은 건 뭐고 우리가 뭐 준 것은 뭐고 그런 거 계산서를 한번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전체적으로 한국에 내는 그 야당이라든가 보수 언론에서 네.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 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은데 그런 우려를 불식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 안보 리스크를 예, 불식한 게. 북한 문제,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치에 의해서 확실하게 네. 우려를 불식했다. 기우였다. 이런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통상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계산서를 내밀었다. 뭐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 문제도 좀 생각이 좀 다른데 미국 내 워싱턴 제가 끝나자마자 미국의 워싱턴에 오래 살고 있는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상사원 있는 후배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네. 미국 워싱턴의 분위기는 어떠냐 그랬더니 워싱턴 포스트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트럼프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통상 문제로 맹비난을 퍼부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불러다 놓고 전체적인 국제 관계 그림이라든가 북핵 문제라든가 우호적인 한미 협약 이런 전략적 기조를 얘기하는 것이 그동안의 외교적 관행이었는데 네. 그런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림이 어려우니까 미치겠다 죽겠다 도와달라고 작은 나라한테 윽박지르고 하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 네, 즉 네. 경찰 국가로서의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린 그래서 대단히 좀 미국인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한 회담이었다는 정도의 안 좋은 비판적 여론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재대안의 재협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이었다는 걸 강조했다는 반면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의 공동 합의문이 아닌 이외의 방법으로 네. 자신이 한국의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한 것 같은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또 그것이 미국의 조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게 아닌가. 네, 네.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평소에 큰 소리 치더니 결국 만나서 미국이 위상은 떨어뜨리고 네, 네. 그리고 통상 문제에 대해 제대로 얻지도 못하는 그리고 큰 소리만 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비판적 여론이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형성되어 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외신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상회담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행위와 행태에 대해서 미국 네. 여론이 아주 비판적이었다. 뭐 이 점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얻은 게 있다. 이렇게 좀 그쪽 평가를 받아야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 체면을 세워주는 건데 양지열 변호사 어떻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받은 청구서 뭐 많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아까 이제 좀 전에 서양호 소장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손해보고 있는 것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바로 미국 내 언론이 정정 기사를 냅니다. 그거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미국 내 예. 문제 조세라든가 이런 문제 전체 뭐 재정 적자라는 재정 얘기죠. 적자를 예. 거기다 잘못 갖다 인용을 네. 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그 문 대통령과 함께 있었을 때 여기 있는 기자들은 나랑 가까운 기자들이니까 마을 편히하면서 따로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미국 내 언론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측이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행사할 건 맞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꼽고 나왔던 것이 자동차하고 철강인데 자동차 철강 문제에서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이 또 사실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이걸 재협상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종의 팩트체크에 들어가는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팩트체크를 해보겠다는 것 자체로도 일정한 성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춰주는 아니면 확인하는 작업이라도 거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나쁘진 않을 거고 이미 우리 기업들이 가서 이른바 일자리 투자라든가 하겠다고 내놨던 보따리도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잘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양쪽 다 언론이나 뭐 아니면 정책 발표 과정에서 풀어나간다면 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크게 고민하면서까지 막 절절매야 필요성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그 가전 공장을 짓기로 하고 굉장히 큰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얻은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예, 예. 집중적으로 예. 공화당이 밀집한 지역에 예. 투자를 많이 약속을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얼마 있죠? 근데 액수가 우리가 크냐? 40조인데요. 40조 이러니까.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약속한 게 예. 미국에다 60조 약속했습니다. 지난번에 네, 아베 가기 전에.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는 12조 약속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두 회사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것 같고 우리가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짧은 시간에 준비를 잘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중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약속을 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재선 그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볼 때 그런 생각도 들고. 지지 기반을 의식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FTA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미국은 지금 더 급한 게 나프타입니다. 예. 예,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것부터 나서 이제 한미 FTA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숙제가 주어졌지만 그것은 함께 다 지혜를 몰아서 풀어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좀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미국을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연차 휴가 다 쓰겠다 이렇게도 얘기하셨고 지금 휴가 다 가라 청와대 직원들도 그건 좋은 얘기 같습니다. 차명진 의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앵커께서는 꼭 제가 평소 생각 안 한 것만 여당 내지 청와대 깊숙한 얘기는 저기 서양호 서양호 실장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그럼 좀 얘기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청와대 직원들 평소 휴가 잘 못 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연차휴가는요. 네. 대통령이 안 가는데 다른 분이 연차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리고 본인이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스스로가 연차휴가를 가시고 연차휴가를 쓰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뭐 징계를 하겠다던가 아니면 뭐 연차휴가를 안 가더라도 그것을 그 유급으로 해서 쳐서 일정하게 주는 보상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강력한 솔선수범을 보이시면 네, 다른 직원들이 하지 아니 대통령이 휴가를 못 가는데 가더라도 3박 4일 갔다 오고 하루 종일 그 국정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은 대통령이 좀 솔선수범이 보이면 대통령이 안 계시더라도 비서실장이라던가 그리고 국무회의는 국무총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도 고위직일수록 오히려 실무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챙기는 대통령보다는 국가의 그 전체적인 국정 플랜에 대해서 그 고민하려면 머리를 비우고 휴식을 좀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연차휴가가 단순하게 일하는 분들에 대한 서민들 위한 게 아니라 실제 대통령 스스로도 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키는지 보면 네. 청와대 나머지 직원들도 연차휴가를 가고 우리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서 연차휴가가 확산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들 뭐 우리 전체 사회 분위기가 휴가 가려면 눈치 보는데 그렇죠. 눈치 보지 말고 다 이제 휴가 가는 문화를 좀 네네. 조성하자 이렇게 솔선수범하시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전 이야기를 네. 미국의 순방을 가지만 내수 경기를 진작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이에요. 하반기에 이제 경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아마 민생 문제로 시끌시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여름이 다가왔으니까 휴가들을 소진해라. 나도 소진해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내에 이 대통령이 연차를 다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게 네, 문제예요. 네. 오늘 밤에 이제 귀국 곧 하면 대국민 보고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틀 동안 지금 인사 문제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수요일에 또 출국합니다, 독일로. 예. G20 때문에 수요일에 또 해외 순방이에요, 유럽 네, 쪽으로.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자 외교를 해야 돼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만나야죠. 아베 일본 총리 만나야죠. 네. 또 독일에 갔으니까 메르켈 독일 총리 만나야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번에 G20 오실 때 파리로 좀 들러주십시오. 초청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또 이 주말까지 내내 굉장히 이제 긴박한 다자 외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갔다 오면 아직도 내각은 조각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전국도 또 슈퍼위크예요. 또 산중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문제들을 다 정리하고 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 네. 가을쯤 될 것 같아요. 추석쯤이나.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연차 휴가 쓰시기 시작해도 아마 이 5월 10일 취임입니다만 네. 올해는 연차를 소진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뭐 잠시 밑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속보로 들어온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도착하시면 공항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갖겠다는 그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 얘기를 달리 해보도록 하죠. 차명진 의원께서 워낙 준비가 안 된 게 많다고 하시니까 준비된 걸로. 아니 그 외국께서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신 속뜻이나 예. 휴가 받는 속뜻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하는 얘기입니다. 예. 워낙 뭐 차명진 의원이야 뭐 준비 잘 되셨고 그렇죠. 모르는 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예. 아니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는 까칠하니까 좀. 예. 자,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의당 얘기 아시죠? 예, 증거 조작 사건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한번 먼저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이유미 씨 가짜 제보 사건,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 국민의당 죽이기 작전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선 당시 경쟁자였던 안철수 전 후보를 겨냥해서 여당 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책임을 또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의 정치 보복 형태고 후퇴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경고합니다. 국민의당을 향한 거짓 선동 당장 멈추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건 오늘 이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한 기자회견입니다. 그렇죠? 얘기인데 어디서 들은 말 같습니다. 국민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았다. 네, 뭐 익숙한 예, 짓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공천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짧은 멘트로 상당히 울림이 있었죠. 네, 근데 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예, 이렇게.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뒤로는 당시 그 모 인사하고 공천에 대해서 다 의논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예, 일단은 이제 그거는 그렇고 네, 그건 그렇고. 예,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게 뭐 어떻게 타당합니까? 저는 뭐 100번 타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최근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종편이 생긴 이후로 종편에 나온 패널들이 네. 어떤 하나의 그 이 소위 말하면 공격 대상이 생기면은 이 수위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냥 전부 다 그냥 네. 일제히 비난을 해요.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이유미 씨 네. 사건도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유미 씨 이제 직접 조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유미 씨가 조작한 것과 네. 그것이 또 안철수 대표 당시 전 대선 후보와의 관계를 마치 그저 동일체처럼 생각해서 안철수 대표가 차제에 빨리 사과하고 빨리 물러나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네. 좀 동의하지 않고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한 템포 좀 쉬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안철수 대표가 실제 이 이유미 씨하고 법적 책임을 공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조사해봐야 돼요. 조사해보면 그렇죠, 당연히, 압니다. 예. 그리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책임 여부도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공모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조한 분위기가 있으면 정말로 정치적으로도 매장돼야죠. 매장돼. 네네.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아닐 경우에는 또 일정하게 도덕적인 책임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아직 안 밝혀졌어요. 네네.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 이 이유미 씨의 조작 사건하고 사실 문준용 씨 문제에 대한 그 의혹 문제하고 또 동일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네. 증거를 조작한 거하고 그 의혹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또 별개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마치 동일한 것처럼 또 얘기하는 것 이것도 네. 저는 좀 이성적이지 못하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 반성하시라는데 누가 주장하셨나요? 네, 제가 볼 사양호 때는 뭐 적에 적은 동지인가요? 차영희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처음 이 사건이 나자마자 이유미의 조작은 조작이고 별도로 문준용 씨에 대한 그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그랬는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역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물타기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수원 비대위원장의 저 발언 민주당 탓도 그렇고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의 내가 목을 내놓을 테니 내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추미애 대표 뭘 내놓을래 라고 하는 적반하장식의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한테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네. 공당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 뭐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유미 씨가 이미 그 국민의당의 총선 예비 후보로 2번이나 출마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2012년도부터 캠프에 깊숙이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이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이고 그리고 공명선거, 공정선거 추진단이라고 하는 이용주 추진단장, 김성호 추진단 부단장, 김인원 부단장은 검증을 하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한 공모의 혐의가 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서의 그 허위사실 유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걸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네. 아주 가혹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네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월요일부터 이 중에서 김성호 추진단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소환을 해서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데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정당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네. 탓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솔선수범해서 먼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네.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잠깐만요, 사회자님. 네네. 제가 이런 말씀하세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서양호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평론가 괜찮습니다. 그래도 같이 앉아가지고 하는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그렇죠? 서양호 소장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이라 10살 아니, 어린 일단 사람인데 나이는 얘기하지 마시고. 나이는 예. 빼고 그렇죠. 제가 어린 사람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어요. 경쟁자로는 생각하지만 적은 저기 북해에 있는 김정은 정도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정치를 해봤을 때 경험에 입각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몇몇 분들의 그 평론과 비난이 또 좀 지나친 과하다 비난이다. 네. 생각해서 저를 얘기한 겁니다. 네. 자, 저는 해명이 이제 있었네요.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오늘 말씀이 박주선 비대위원장 개인으로 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하지만 국민의당 당 차원에서 저런 식의 해명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은 검찰이 들여다보는 건 아까 이제 차명진 의원께서 법적 책임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검찰은 지금 어느 정도를 보고 있냐면 이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의혹 자체가 커다란 어떤 허위 사실인 거고 네. 그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국민의당에서 혹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유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증거 조작이라는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정도의 큰 테두리에서부터 사실 확인을 다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만약에 이게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인 거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왜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부적절하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과실, 실수, 적어도 우리가 법적으로라도 정치적, 도의적, 법적으로 책임을 물하는 실수라는 게 있었느냐를 봤었을 때 흔히 법률용어로 이제 주의 의무라는 걸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것을 검증을 해봤을 때 피해갈 수 있었던 일을 안 피해갔다면 우리 교통사고 할 때 그런 겁니다. 교통사고 일으킨 사람한테 왜 책임 묻나요?
일부러 그렇지 않았더라도 아니 신호도 제대로 안 보고 뭐 속도도 제대로 안 조절해놓고 사고를 일으켰으면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 해서 해명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당인 국민의당이 네. 상대 대통령 후보의 아들의 취업 특혜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민간인 한 사람이 그냥 자신이 녹음한 걸 가지고 이거를 덜컥 증거로 믿었던 사실 자체가 네. 이거가 충분히 살펴봤다고 했을 수 있나. 이게 네.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나.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 책임이라도 인정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경고하고 정치 보복이라고 나서는 것은 좀 더 과하신 것 같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보다- 이기에서 네. 국민의당 측에서 네.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네. 국민의당도 속았다. 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래서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좀 국민들이 있을 것 사태가 같은데. 이유미 씨 사태가 터지고 어쨌든 이유미 씨가 단독범이냐 조직적 공모냐 이 논란이 남아 있고 검찰 수사로 결과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 어느 쪽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다 네. 열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건 검찰을 지켜보는데 그럼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네. 그 이후에 저는 의혹스러운 건 그 이후예요. 자, 이유미 씨가 일을 벌인 건 알겠다. 네. 오늘 안철수 이제 당시 후보도 조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내 모처에서 50분간 조사했다. 예, 오늘 그렇게 조사했다는 거죠. 오늘 오후에. 계속 입장 발표한다. 며칠이 지났고요. 여전히 침묵인데 당내 조사면은 함께 했던 동지들이 경위를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됐던 겁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예. 그걸 계속 전화로 하자라고 미루다가 마지못해 오늘 주초에 발표한다 그랬어요. 진상조사단은. 네. 이번 주 초에 이제 그 이번 주 진상조사 초면 결과를 내일 아니면 모레입니다. 월 아니면 화죠. 네. 이 주 중반이 수요일부터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내일 아니면 모레 발표를 해야 되는데 뒤늦게 조사를 받으시는 것도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탐탁치가 않은 상황인데 자, 이상한 일을 말씀드리면요. 이용주 의원이 공명선거 추진단장. 이 이유미 씨 사태 터진 27일부터 보도가 됩니다. 네. 28일부터 단독 범행이다. 그 다음날 카톡을 공개하면서 단독 범행이다. 네네. 그 다음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보도는 있죠. 카톡에서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얘기가 나와요. 네. 단독범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근데 왜 단독범이라고 매일 주장을 하시는지 네. 첫 번째. 당내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을 때예요. 조사 이제 초기 단계예요. 네. 근데 왜 이용주 단장, 당시 단장, 의원은 단독범행이라고 강조를 할까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전 대표. 자, 그 바이버로 나한테 이준서 최고위원이 당시에 5월 1일 날 자료를 보냈다고 하는데 못 봤다. 네네. 이 폰은 나에게 있지 않고 비서관에게 있었다. 네. 위치 추적해봐라. 지금 그 얘기 하실 계제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선거를 총괄하던 분이시면 네. 이 폰 나한테 없었고 비서한테 있었어요가 아니라 이 상황이 여러 경로로 나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면 5월 5일 날 저렇게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저걸 포문을 열었겠냐 이거죠. 네네. 그럼 보고 안 하고 한 겁니까? 공명선거 추진단이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너무 이상해요. 네. 이제 와서 내 목을 걸 테니 당신은 뭘 걸겠소. 배팅 게임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예. 특검 얘기를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언급하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시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변호사 이 부단장이었죠? 뭘 공명선거 얘기하셔야 추진단? 되냐면 이걸 발표했을 때 기자가 명확히 물어봅니다. 제보자와 통화하셨습니까?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실체에 사람이 있었어야 되죠. 그 통화를 이유미 씨가 했을까요? 이준서 최고위원이 했을까요? 아니면 이유미 씨 남동생이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통화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얘기는 다 사실이다. 그 뒤에 보면 문준용 씨가 파슨스에서 돈을 물 쓰듯이 했다. 그리고 이 제보자는 문준용 씨와 2년 정도 함께 파슨스에서 친했던 사이다. 네. 막역한 사이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팩트는 네. 더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뒷받침할 증언이 있다고 그래놓고 됐죠. 이제는 이유미 씨의 카톡 제보와 녹취가 다다. 그 이제 조작된 녹취로 밝혀졌죠. 네. 그러기에는 이 안에 변호사, 검사 출신, 네.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무엇을 믿고 이유미 씨와 원래 막역하게 친한 관계였다고 해도 이상한데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일개당원이 다 했다라고 몰아붙이는 모양새가 네, 국민들을 보기엔 석연치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좀 그 짚어봐야 할 부분 중에 오늘 박주선 이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 민주당에 뭔가 역공을 취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건 어떻게 타당한지요? 그거는 최선의 공격이 최대의 수비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공격이 최선의 제가 방어다. 보기에는 추미애 대표가 네. 공격을 지금 제대로 안 하던데요. 네. 제대로 공격하라면 당 해체하라고 그러는데 있는 거 밝히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빨리 나서야 돼요. 지난번에 리베이트 사건 때도 그때도 이상돈 의원이 뭐 진상조사 한다다가 시간 끌어서 뭐 네. 결국 무죄가 됐잖아요. 예, 예. 이것도 시간 지나면은 어떻게 무야무야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 지센린이라는 중국 학자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자꾸 커집니다. 네. 이 수사가 한 달, 두 달 갈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안 밝힐 건지 네, 네. 국민들은 이유미 그 변호인 그 차현일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 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안철수 후보나 박지원 의원 대표가 여기에 개입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분들이 인품이나 그런 거 볼 때 그럴 뿐은 아니지만 네. 나중에 수습 과정에서 그 후회라도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보고가 됐고 이유미라는 사람이 그 안철수 후보한테도 문자도 보냈잖아요. 네네. 고소 취하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한다. 구속이 두렵다. 나는 죽고 싶다. 뭐 이런 네네네. 것도 안철수 후보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것도 자초지종을 보고 한 날 했다니까. 예. 국민들의 궁금증은 자꾸 커지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모든 걸 예.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빨리 밝혀야죠. 그러니까 예. 이 안철수 후보가 인품이나 뭐 좋은 점도 많지만 의사 출신이라는 게 그 직업적인 저는 한계도 있다고 봐요. 왜요? 그것도 의사들은 의사하고. 수술 준비가 완전 끝나야지 수술하잖아요. 닌겔부터 침대부터 네네. 간호사까지 다 있어야지 하니까 모든 걸 다 세팅해서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면 네네. 이거는 정치인이 아니죠. 좀 타이밍이 문제다. 그렇죠. 옛날 예, 예. DJ나 YS는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정치 구단들은 치고 나가든지 네. 사과하든지 뭐를 국면 전환을 하는데 그냥 계시기만 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는 오히려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 나쁜 그 평이 예. 갈수록 좀 커진다. 지금 민주당을 원망할 때가 아니다. 예. 속았다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뭔가 빨리 해결책을 내놓고 빨리 그 혐의를 벗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초에 그러니까 뭐 얘기하신 대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모레쯤 되겠죠. 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양지열 변호사께 좀 여쭤보면 당에서 아무리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검찰은 뭐 그냥 상관없이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수사할 때 어디까지 소환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느 선까지? 일단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까지는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네. 참고인 상태로 되겠지만 일단 검찰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인선 최고위원하고 당시 추적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부단장, 김인원 부단장에 대해서는 예. 피고발이니까 왜냐하면 5월 6일 날 바로 민주당에서 당시에 네. 5월 5일 날 국민의당에서 발표한 후 5월 6일 날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하지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용주 당시 단장에 대해서도 네. 소환 조사는 참고인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역시 이용주 단장께서도 나왔어서 그때 당시에 뭐 복수의 관계자에게도 확인을 했다라는 네. 취지의 발표를 같이 했었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조작에 가담했느냐라는 거를 넘어서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그 얘기를 계속했다면 그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거를 법적인 책임을 묻는 데서는 조작을 떠나서 상당히 많은 광범위한 국민의당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예, 있고요. 예. 검찰에서는 그래서 국민의당이 저런 얘기를 하든 말든 수사를 다 할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검찰에서는 국민의당이 뭐라고 하는지도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네네. 예의주시한다. 자, 뭐 서양호 소장께 한번 네. 여쭤보면, 자 국민의당발 무슨 이제 이렇게 국민의당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지금 뭐 존립 기반이 위태로우지 않느냐 하면서 뭔가 이번 계기로 해서 뭐 정계 개편 가능성, 그러니까 일부 또 이제 의원이나 이런 뭐 당원들이 또 민주당으로 옮겨간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러면 민주당이 혹시 뭐 유리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그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섰다 이런 게 네.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 민주당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아시겠지만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라던가 의원 빼가기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네. 따라서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현재 정계 개편에 나설까? 우리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있었던 대선 시기에 아마도 바른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자마자 바로 잘 아시겠지만 바른정당 내 입당이 늘어나게 되고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시도하거나 그 합당이라던가 연대라는 것들이 국민적 동의 없이 진행됐을 때 역풍이 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땐 민주당은 추진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5%까지 지지율이 추락한 정당과
통합하는 것조차도 민주당에서 실익이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정계 개편은 저는 여야를 넘나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계 개편은 있을 수 없다. 다만 현재 민주당 내 원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안철수계와 호남 중진계 국민의당 내부에 네, 내부에 있는 두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비례의원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 의원이 지지 기반이고 네. 호남은 지금 호남의 중진 의원들이 지지 기반인데 네. 차제에 안철수 의원과의 그 차별화로 하자. 네. 안철수 의원과 우리 좀 색을 달리하자. 그래서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 의원과의 차별화 흐름이 호남 중진계 의원을 중심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리고 그 첫 흐름으로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시는 정대철 고문이라든가 권노갑 고문들, 이런 분들이 이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향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선전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좀 가시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민의당 내에서의 이 문제를 둘러싼 안철수 의원의 색깔 지우기라든가 안철수 의원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분화 가능성은 있어도 그것이 민주당 발로의 정계개편까지 이어지는 것은 너무 과도한 추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 의원께 한번 여쭤보면요. 지금 이제 8월 27일 날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전당대회 하겠느냐. 연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차제에 새로운 지도부를 얼른 구성해서 새롭게 환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좀 상반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8월 27일이면 앞으로 2달 남았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예, 2달 남았는데 네. 지금 이 문제 이유미 씨 증거 조작 사건이 그 2달 전에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마무리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아마 전당대회를 포함한 국민의당의 향후 거치가 결정될 것이다. 예. 정당의 거치는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움직이면서 결정되는데 하나가 대의입니다. 대의. 그것은 이제 국민의당과 관련해서는 새정치라는 그 명분이죠. 대의 명분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대권. 국민의당과 관련해서는 안철수라는 대권 후보죠.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이 이유미 씨 사건이 어떻게 결론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비온 듯이 굳어지듯이 탄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아주 그냥 정말로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과양이처럼 뜨겁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 앞으로 2달 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때 되어지는 모습을 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도 다시 대회일 거고 저는 뭐 만약에 잘 수습이 된다면 안철수 대표가 빨리 당 중심에 복귀하는 게 좋을 것이다. 예, 이분이 빨리 복귀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까? 네, 지난번에 너무 빨리 소위 말하는 송관이 홍보비 지원과 관련해서 너무 빨리 대표직을 던짐으로 인해서 당에 대한 장악력을 잃게 되고 당의 명분과 당의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당을 오합지졸로 만드는 결과를 빚었듯이 어쩔 수 없어요.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이유미 씨 사건을 수습되는 걸 보면서 얼른 당권에 복귀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신의 정치를 보여줄 때가 저는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빠른 복귀가 소망스럽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 번 더 패널들께 그 얘기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하죠.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 어떠해야 하는지. 그 전에 한번 우리 과거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 한번 좀 돌아보시도록 하죠.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이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에 이번 선거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등록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누굽니까? 경제개혁할 지도자 누굽니까?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상당한 정도의 지지를 얻었던 그런 후보인데요.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명진 전 의원은 오히려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빨리 당대표로 복귀해서 당을 장악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걸 보고 예. 안철수 후보가 대선 떨어졌을 때 은퇴해서 외국 갔으면 이런 일 안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저희 한국에 있음으로 해서 지금 은퇴 선언을 안 하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고초를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네. 지금 복귀한들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때도 그 중진들하고 안철수 후보랑 완전히 따로 놀았어요. 예, 예. 그래서 선거 운동도 사드 문제부터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그랬다고 안철수 그러죠. 후보는 예. 안철수 후보 측근하고만 선거 운동하고 중진들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지원이 아니라 자기 차기 국회의원 선거운동 한다고 네네. 비판을 받을 정도로 따로따로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 복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제가 보기엔 지금은 기다리고 버리고 멈추고 이럴 때죠. 네. 그래서 충전을 해가지고 네. 배터리 충전을 꽉 해가지고 100% 대선 충전을 해가지고 그때 국민들이 원할 때 다시 나타나야죠. 네. 지금 쉬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피로현상은 네.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바른정당보다도 떨어지는 게 그 후보들이 내내 있으니까 네. 국민들이 피로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얘기 좀 더 짚어보도록 복귀할 때는 저는 아니다. 아니라고 보고 예. 지금은 오히려 책임을 선언하고 기다리고 버리고 예. 모든 거를 멈출 때라고 봅니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게 아닌 게 아니고요. 완전히 아닙니다. 지금 이 정치를 재개한다? 큰일 날 얘기죠. 네.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정계 은퇴의 압박까지 다시 몰리고 있는데 네네. 아까 보셨습니다만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정치인의 책임을 생각을 하면 자 이번 대선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네. 패배했잖아요. 그럼 이제 바닥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모든 거 걸었던 걸 다 날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는 어떤 발언을 했냐면 대선 패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다음 대선에 반드시 나가서 승리하겠다는 얘기를 또 그렇죠. 합니다. 예. 보통은 정계 은퇴를 하든가 혹은 정계를 쉬든가 내가 이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는 말씀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예.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유예 기간 없이 정치 재개 선언을 바로 한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은퇴냐 아니냐 지금 이걸 국민들이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로에 서 있다. 제기하면 좋죠. 어떻게 제기합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고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을 거로 저는 오늘 생각을 하지만 도의적 책임, 네. 국민의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를 딛고 나서 그 이후에 일정 기간 후에 재개를 모색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 주 초에 또 추세상단단 발표가 있다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딱 10초만. 다른 분은 또 안 드렸는데 10초만. 예. 예. 10초 마이크 끄겠습니다. 네, 끄세요. 그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 YS나 DJ처럼 고정적인 표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네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합 지졸이 묶여진 게 국민의당인데 이거 손에 놓으면은 더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는 진흙탕에 굴려도 2승이 낫다. 이 생각을 현실 정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도 계속해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또 청문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서 임명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자, 3일이죠. 내일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교육문화위원회 또 환노위에서 인사청문고서 채택을 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3명 뭐라고 합니까? 지금 3종 세트 다 사퇴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 문제는. 서양호 소장. 예, 저는 일부 부적절한 처신 네.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해명의 미흡, 음주운전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가 발견되는 건 맞아요. 사실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법적인 문제라든가 위법한 사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장관 임명에는 하자는 없다. 결정적 하자가 없다? 네,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함에도 네. 불구하고 그리고 야당 3당에서도 부적격 3종 세트를 하고 청문회도 하기 이전부터 의혹을 부풀리고 정치 공세를 했는데 네. 리서치피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상곤 후보자 적합이 56%, 부적합 33, 조대엽 후보자 적합 55, 부적합 29, 송명무 후보자 적합 여론조사 그런 게 있습니까? 예, 47, 부적합 41.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뭐 이 장관 후보자들이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하자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에 대한 스피커에 대한 문제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유미 씨 사건 조작 사건에 의해서 과연 국민의당이 누구를 검증하고 청문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전당대회의 모바일 투표율이 20%에 불과하고 그리고 TV 토론이 거의 파행으로 막말 전당대회로 가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야당은 청문회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합의한 정책에 있으면 그 인사에 대해서도 네. 1년 정도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협조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 현 정부를 심판하고 평가해야지 현재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민심의 흐름과 야3당과 특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청문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네. 너무나도 크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문회를 보신 분들이 과연 다 여론조사에 저렇게 뭐 다 좋으니까 뭐 임명이 좋다 이렇게 판단할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좀 전에 저도 공교롭게도 이은재 의원의 모습이 많이 비추고 있고 네. 이제 그 김당원 후보자 논문 표절 문제 같은 걸 많이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모습들이 사실은 뭔가 적절한 토론이 있고 적절한 지적이 있고 공방이 주고받는 것보다 너무 일방적으로 제기를 한다. 반대를 네. 위한 반대처럼 보였거든요. 저도 그 세 분들 예를 들어서 송인모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분명히 국민도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서영훈 소장이 설명해 주신 그 리포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거의 찬성과 반대가 비슷비슷하게 나올 정도인데 네, 예. 문제는 어제 제자리에 앉아서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유한국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버리게 되더라. 네, 네. 민주당이 진정한 이중대는 자유한국당이다라는 말씀을 다른 분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 전국이 됐죠. 게다가 오늘 좀 잠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오시는데 가장 큰 약점처럼 지적됐던 안보 문제 거의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그 일에 한국의 전작권 회수 문제 같은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적임자로 꼽혔던 분이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한 분이 또 송영건 지금 후보자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어때 차명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검증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단은 야당이 반대하니까 저도 해야겠다 이런 그 역풍을 불러일으키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네. 그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실패 이런 것을 방조하고 편승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민들한테 이제 가혹한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우리 그 패널들도 참 아주 쉽게 지금 자유한국당 니들은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그냥 그 지지율도 안 나오면서 지지율 높은 대통령이 하는 걸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자유롭게 참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그 비난과 비판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네. 참 잘못했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잘 하시려면 저렇게 그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5개 기준을 거론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까지 그 임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후과를 입게 될 겁니다. 나중에 역풍이 있을 수 있다. 예, 역풍이 있게 될 거고 네. 그런 역풍을 미리 생각하셔서 네. 안 되는 거는 미리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조차 과거에 그 비리 세트라고 하는 국방장관 후보자를 스스로 임명했다가 스스로 거두었습니다. 네, 이제 네. 그런 사례가 있듯이 높은 지지율 그것도 사실은 정말 누구나 모두 다 대답했는지 이것도 잘 확인이 안 되는 그 지지율을 믿고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시면 꼭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이 신이 아니에요. 예.
자, 이런 문제 앞으로 이제 새로 또 청문회가 이어지니까 뭐 새로 이제 환경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뭐 미래부 장관 후보자, 뭐 여성부 장관 후보자 이런데 청문회를 보고 이제 판단하면 되겠고 이미 지난 청문회 야당은 계속해서 안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또 들어보면 분위기는 또 문재인 대통령 임명 강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런 전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80%. 네.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는 청문회하고 지지율이 52%까지 밀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80%가 굳건하고 또 방미 성과도 좋고 하니까 밀어붙이고 싶은 욕구가 저는 클 텐데 야당은 또 지리멸리라고 하지만은 저는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거 세 분이 워낙 저는 메가톤급이에요. 과거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이분 세 분들은 도저히 장관이 될 수 없는 분들이에요. 네. 저는 뭐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LIG 넥스원 그 후보였잖아요. 거기 고문. 방산업체. 예, 거기가 뭡니까? 국산 그 KMD 하면 국산 미사일 그 단독으로 만드는 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국방 개혁이 되겠습니까? 네. 거기서 고문하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개혁이 지금 안 되는 게 국세청, 공정거래위, 검찰 출신이 재벌들에 가서 다 그거 정관 예우 받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송영무 장관 후보자 한 사람만 봐도 네. 이런 거는 정말 정관 예우에서 개혁이 흐트러지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저는 뭐 음주운전이나 뭐 위장 전입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장관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예. 자기가 과거에 덫에 깔려서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분도 개인적으로는 탈이 많았어요. 네. 예, 탈세부터 뭐 여러 가지 많았지만 지금 공정거래위원 잘하거든요. 네. 업무적으로는 사회이사도 하나 안 했어요. 예. 그런 정도로 자기 업무에 관해서는 덫이 없어서 한 자기 거예요. 관리를 철저히 자기 관리를 했다는 철저하게 얘기죠. 했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송영무 장관 뭐 이런 분들은 후보자. 덕지덕지한데 그걸 언제 파헤쳐가지고 금을 끊어서 혼자 제가 보기에는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세 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예. 지지율만 믿고 나가서는 저는 큰일 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제가 하나 있는데 요즘에 경찰에서 음주 단속을 거의 안 해요.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장이 음주 단속으로 걸린 분이기 때문에 경찰 찝찝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관들 임명하실 때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경찰이 안 한다. 이건 조금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고요. 자, 저는 좀 역발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자유한국당에서 그냥 다 통과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왜요? 문제가 있는 인물이 내각에 많이 들어가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싶냐면 편지 잘 모르겠는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국정을 거냐면 장난으로 하나. 아니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김상곤 후보에 대해서 사회적 시각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네. 괜찮은데 문제 심각한데 이럴 수 있어요. 이념 편향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청문회 하기 전부터 복도에다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자, 포스터를 붙여놓고 그랬다는 저 거죠. 논문 도둑, 가짜 인생. 그럼 청문회를 왜 합니까? 이미 안 된다고 막은 거죠. 네. 청문회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하고 청문회는 싸움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전 보고서 채택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고서 채택이 합의 찬성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전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민주당에서 야당일 때 보고서 채택을 해주는데 부적격 이렇게 명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야당 청문위원들의 입장은 부적격이라고 본다. 이 인사권자가 책임지시오 이거잖아요. 네. 인사청문회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데 인사권에 대해서 네. 나중에 이 장관이 일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야당 책임지는 겁니까? 안 지지 않습니까? 인사권자가 네.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비상시국이 맞는 만큼 이것은 야당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네. 보고서를 써주고 그다음에 정부가 대통령이 청와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네. 라고 경고를 하세요. 이건 네. 뭐냐면 오히려 그런 것이 절차를 밟는 게 낫다. 밑도 없는 시간 가기에 네. 정말 세금은 국민들 세금 유예해 주나요? 세금 계속 내잖아요. 네. 소득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출범을 못 하고 있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야당도 발목 잡기에 국민적 비난에서 네.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이게 걱정입니다. 참 그렇게 하기도 참 어려운 야당의 입장일 수 있겠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예,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뭐 하자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그 밑에 숨어 있는 이면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야당이라든가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거의 공신이기 때문에 밥그릇을 챙기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해방 이후에 특정한 인맥과 특정한 학연들과 이런 인맥과 파벌 속에서 국방, 교육, 노동, 검찰 개혁들이 미루어졌는 거에 대한 문제점과 네. 이 흠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개인의 흠결이 다소 있더라도 이 해방 후에 단 한 번도 개혁되지 못한 이 4대 부분에 대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단 1년간의 기간을 줘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미친다면 더 가혹하게 평가하지만 이 선택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에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저는 네. 협조하는 것들 또한 검토해 볼 만한 생각이 듭니다. 참 뭐 개인의 흠결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임명해주고 기회를 줘보자. 아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을 뭐 임명할 수 있느냐. 참 선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양재열 변호사라면 선택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역시 이제 제가 누군가는 기회를 줘보겠습니다. 한번. 예, 누군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의 시국이 뭐 인사유도 못했고 이런 것들을 인수위 못했고 이런 문제가 뭐냐면 예. 비정상적인 시국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시국 자체가 우리가 정권 교체가 순서가 돼서 된 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국민적으로 쌓여있는 적폐를 없애보자라는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문제라고 하는 극단적인 사례가 드러났다는 거고 예.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 뭔가 한번 우리 그럼 이런 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해봤으니까 바꿔서 한번 해보자라는 국민의 선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꿔서 해보자는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듯이 야당이 보인다면 네. 그거는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할 기회를 한번 드려보자. 네. 장관들이 아니라 문 대통령께 한번 드려보자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또는 야권에서 인사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들고 나오는 것 중에서 이른바 사상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거는 네. 그야말로 정말 구태 정치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 문제도 아니고 업무 능력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 지난 동안 교육감으로서 행정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의 문제, 사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블랙리스트를 공공연하게 들고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또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내일 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를 선출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상진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서민의 정당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이 정부는 주사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켜보면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젊고 강한 50대 젊은 대표 원유철이 다시 승리하는 자유한국당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자, 이건 뭐 차명진 의원께 말씀 드리겠는데. 먼저 말씀들 하십시오. 먼저 말씀들 하고 들어볼까요? 시큰 이제 뭐 밟으시고 제가 저 대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아, 벌써 하셨습니까? 네. 아니 궁금한 게 누구 차 의원님이 하는지 계시니까 예. 제가 궁금해서 왜냐면 지금 막 TV 토론 한 해 한 해 싸웠는데 네네. 나머지 두 후보 추격자들은 TV 토론 하자고 했고 홍준표 예, 후보는 이미 앞서가고 지났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일 전당대회에서 감자 캐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들었어요. 누가요? 이 오전 11시부터 네. 전당대회를 모바일로 연결해서 네. 이 체육관 전당대회로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좀 세이브가 되는 한 3억 원 정도를 기부하기로 했다. 네. 이게 일전에 이제 새로운 좀 이 전당대회 형식으로 네. 보도가 나와서 정말 그럼 내일 저 당대표 후보 세 분이 최고위원 후보 청년 이 후보들 해서 네. 14분이 이 남양주의 감자밭에 가서 감자를 80분간 캔다고 합니다. 그래요? TV 토론을 하면 네. 이 홍준표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국민들이 혐오스러워한다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전 전당대회 때 토론을 하느니 감자를 캔다? 네. 이거 아주 색다른 거라 글쎄요, 뭐 정말 좋은 하는 거 건지 좀 여쭤보려고. 감자 캐기 퍼포먼스 네. 괜찮은데요. 뭐 네. 어떤. 정말 자, 하는 일단 건가요? 뭐 그건 그렇고. 자, 뭐 대체로 예상하는 대로 뭐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 누가 되더라도 일단은 뭐 단정할 수 없지만 저는 뭐 앞으로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모두들 대선 주자였고 인지도가 높은 그 홍준표 후보의 유력함을 그게 유리하지 않느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이 너무 낮고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 관심도가 너무 떨어져서 네. 바람보다 여론의 지지율보다는 오히려 조직표가 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요? 조직이 누가 센가요? 제가 볼 때 결국은 자유한국당 친박의 조직인데 네. 홍준표 후보는
일반 당원들하고 여론조사에서는 높을 수 있는데 나머지 권리당원들하고 그리고 여론조사에 응하는 분들이 아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선뜻 얘기할 정도면 아주 골수 지지자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친박의 영향력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기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아주 힘들게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수도권에 있는 강남 3구에 있는 그 보수층으로부터 지난 대선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이번에도 뉴스가 되는 게 유여의 최고위원 후보 같이 오히려 보수의 혁신이라든가 반성,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재밌어서 유권자들이 보수 정당의 후보라고 하는 것들이 희화화돼서 이렇게 SNS상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화제가 될 정도로 오히려 보수의 반성과 비전은 전혀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성과보다는 과제와 숙제를 많이 짊어지는 그래서 88년도 이후에 30년 동안에 그 보수 정당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인 7%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를 보더라도 이번 그 전당대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와 숙제가 훨씬 더 많은 전당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과제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보수 세력을 재건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거대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대 정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뭔가 야당의 어떤 본산으로서 재건해야 된다. 이런 과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난리 와중에 전당대회를 하고 나와서 얘기하는 소리라는 게 또 참 과연 국민들한테 와 닿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뭐 애정을 갖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분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그 모든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뼈 아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비유를 하나 들면 왜 피난 중에 우리 저 부산에서 그래도 피난 중에도 학교는 열어서 공부한 그런 사진들 보잖아요. 그러면 애기 업고 와서 하고 그렇죠. 책상도 없이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하고 천막에서 했죠. 그런 경우 생각나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처지가 그거 아닙니까? 실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그 국정 실패의 책임을 조직적 집단적으로 누가 집니까? 자유한국당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해서 국민들이 듣겠어요? 그거는 아까 인사청문회 때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잘해볼 테니까 뽑아달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미움 갖고 있는 건 맞고 자유한국당은 그 미움이 가실 때까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새로워져야죠. 그래서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쟁 중에도 학교는 열듯이 지금 이런 와중에도 어쩔 수 없다. 지도부는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뽑는데 실제 제가 볼 땐 이래요. 알겠습니다. 아마 홍준표 대표가 압도적으로 될 겁니다. 이변 없을 거다. 그렇죠. 당원들이 볼 때 친박이 아니라서 이런 것보다는 현재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경력이나 메시지 이런 게 어떤 자유한국당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강한 역할을 하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돼서 홍준표 대표도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정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야 되겠죠. 자,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어제 양지열 변호사가 좀 시간을 조금밖에 못 들여가지고 뭐 앞으로의 과제 좀 충분히 설명하시면. 지금 과제라기보다는 홍준표 저도 지금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의 7%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어드는데도 아직도 자유한국당을 바라본다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현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싸워주는 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얘기는 다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우리의 잘못보다는 바깥에 공격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자유한국당이라면 계속해서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정치권 소식 많이 넘칠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자세히 분석해서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